오늘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빡독 6주 자 이제 들어가는데요. 어머 벌써 6주가 됐어요. 전 진짜 진행하면서도 놀랍니다. 우리 리더님들은 진행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어떠세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벌써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어 감동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항상 책 읽을 때 버릇이 뭐냐면 버릇이라기보다 나쁜 습관인 거죠. 앞쪽은 그쵸. 수학 정석도 앞에만 열심히 하다가 뒤에 안 보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책을 앞부분만 보고 뒷부분은 후반부로 갈수록 그렇게 책을 안 읽히는지 안 읽히지 않습니까? 그 필요할 때만 좀 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후반부까지 남아 계신 우리 리더님들 성공자이십니다. 네. 이게 저도 하기 힘든 이 부분을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하기에 저도 완독이라는 걸 할 수 있게끔 우리 리더님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6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작은 바로 영양편인데요. 제가 이렇게 영양편 하다 보니까 시간을 예,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환자 혁명은 좀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짜 빡세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콜레스테롤까지 했었어요. 그쵸? 이제는 심근경색부터 가도록 할게요. 우리 기본기부터 쭉 밟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질병 생소할 수 우리 주변에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예. 내 주변에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생겼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너무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갈게요. 자, 183페이지입니다. 네.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단순한 배관 문제로 보면 안 된다라고 첫 번째 줄에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네, 우리 앞서서 다뤘던 많은 질병과 상통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뻔한 말 같지만 가장 치료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 약물은 생활 습관 교정을 이길 수 없다. 절대 녹박하기 위해서 심장을 에워싸고 있는 관상동맥 일부가 막혀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밑에 줄 끝에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스텐트를 삽입한다거나 혈관 성형술로 막힌 곳을 뚫는 것이 주된 치료예요.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미국에서 연간 7만여 건의 수술이 시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시행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시는 게 맞겠지만 다섯 번째 줄로 내려오시잖아요. 관상동맥이 막힌 596명의 환자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은 관상동맥 우회술 시술밖에 했고 다른 그룹은 일반적인 약물 치료를 했어요.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 개선이 없는 단순 양년 뒤에 두 그룹 사이에 사망률 차이가 없었다. 사망률은 연간 4%로 동일했를 통한 효과가 전혀 없음을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줄 심장외과 학회 의사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다시 연구를 했죠. 그러나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환자들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관상동맥 우회술밖에 했고 다른 그룹 약물 치료 받았어요. 네, 없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 생명을 구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확인했다. 그죠? 자, 보시면 생명을 구하는 목적으로서의 관상동맥 우회술은 실패면 연장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 밑에 줄 수술은 전부였다. 이런 질환 익히 이유는 막힌 곳을 뚫어야 그런 생각에
할 수밖에 없고 라는 말에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제 주변에도 스텐트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8번째 줄로 동맥 우회수를 집도되던 시기였다. 여기 붓기 시작한 상황. 무슨 얘기라고요? 산업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수련들에게 우회수를 가르치기 시작 끝에 의료 장비들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관상동맥 우회수 리시분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통증이 들었다. 그러니까 통증 효과가 있다. 그런데 생존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된 거죠. 186페이지 두 번째 단락으로 위에서 7번째 줄이죠.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없는 심혈관 질환 외과 수술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그 밑에 줄 끝에 1년 302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수술되는 셈이래요. 약 1시간에 1,000만 달러꼴 난리란 말인가?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부담 없이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면 모를까? 있다는 얘기죠. 사망 위험을 현저히 낮출 방법이 있다. 바람직한 식습관이 이를 가능케 한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이 이를 가능케 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수술에 대한 무조가 아니라 심장질환 치료로서의 수술이 최선이 선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을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수술을 받지 않고 견딜 용기가 없다. 의심 따위를 이유가 전혀 없죠. 밑에 심장질환이라는 질중함에 비하면 음식이나 운동은 너무 빈약한 느낌이다. 공포심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 의사 한마디다. 그래서 그렇다면 치료는 어떤가? 바로 밑에 줄이죠. 그 단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리포 하나에 매출이 연간 100억 달러 이스텔 저하제는 전혀 효과가 우리 저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10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수많은 고지혈증 환자들 가운데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해서 큰 덕을 보고 값비싼 약과 비교했을 때 생활 방식과 식습관 개선의 측면이나 혜택면 선택일 수밖에 없다. 동의하지만 환자들이 실천하는 게 불가능 때문에 약물을 처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의사들이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거죠.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면 환자든지 바뀔 수 있죠. 의사 말이라면 다 믿고 실천하잖아요. "아 이렇게 하세요. 운동하세요." 진짜 한다니까요. 그걸 강요해 그런 거죠. 지금 처방 약물을 홍보하는 데 쓰이는 노력과 비용의 10분의 1만 제대로 된 정보와 건강 정보를 투자한다면 환자는 바뀔 수 있죠. 얼마나 말 잘 듣는데. 듣는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방편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 어떤 약물보다 강력한 약이요 강력한 처방이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환의 단계나 위중함에 상관없이 생활 습관 치료법이다. 밑에 마지막 될 이유가 없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백식증, 허리 디스크와 퇴행성 관절염은 어떨까요? 이게 이 현대 의학에서 바라보는 시각들 그리고 을 두는 부분에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그래서 인체를 건축 구조물로 바라본 결과 허리 디스크와 퇴행성 관절염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먼저 통증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그다음 단락. 통증은 경고다. 그러니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위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줄 끝에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바로 통증이에요. 그래야 우리 몸을 우리가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관 통증을 겪어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숨도 쉬지 않고 대답한 나쁜 거라고. 음. 근데 이제 이런 통증들이 정말 심각한 수위에 있는 건 맞아요. 고생하거나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호소를 하죠. 191 페이지 통증 역시 몸을 살리기 위해 고안된 장치지만 원인 모를 근육통이나 신경통, 관절염으로 고생한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단락을 보시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라고 나오죠. 제거하지 않은 채 침 맞고 마사지에 물리치료 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이다. 단지 그입니다. 발톱에 무좀 있다고 약을 계속 놨던가 설탕, 당분 섭취하고 발톱부터 뽑아낸 뒤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요통이나 관절염도 마찬가지다. 네. 그 밑에 줄 군대 가서 배 아프다 배에 빨간 약 주더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지금 대부분의 통증 치료가 이와 별다르지 않다. 밖에서 치료하지 말고 안에서부터 치료해야 배우도 여배우들은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피부 레이저 맞고 연고 바르는 게 아니라 디톡스부터 시작. 안에서부터 하는 게 바로 디톡스, 해독이라고 하지. 7번째 줄 단락 보시면요. 통증의 원인은 예외 없이 보다 염증이다. 우리 몸의 질병의 상태는요. 거의 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딘가 아프다면 이는 반드시 염증이 있다는 뜻이다예요. 그다음 단락. 그렇다면 특별한 상처나 부상 없이 아픈 것도 염증일까? 역시 염증이다. 허리, 목, 어깨, 무릎, 손가락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는 사소한 잘못이 쌓인 결과다. 이것 또한 다 염증이라는 거죠. 그다음 단락 끝에 보시면 통증을 이해하려면 염증 반응을 이해하면 된다. 그걸 이해하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소염 진통제이다. 193 하는 것이 당장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처치라도 해주려는 것이 현재 의료인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염 진통제 사용하는 거 혹은 마약성과 같은 강력한 부작용이 있는 그런 통증제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가락 아픈 것이 아무래도 관절염 같다고 하면 과연 손가락만 문제일까? 일반적으로 손가락은 빙산의 일각이다. 고혈압약을 장기 복용한 환자들에게 관절염이 흔하다. 특히 손가락과 팔목 관절염이 심한데 무엇 때문에? 간 때문이다. 혈압약을 장기 복용하면 약물을 해독하느라 간에 무리가 간다. 간을 해독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 황이다. 체내에 황이 충분하지 않을 때 간을 보호하기 위해 관절에 있는 황을 우선 가져다 쓴다.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자, 우리 몸은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칼슘이 없으면 뼈에서 칼슘 빼다 쓰니까 어디서 빼다 써? 관절에 있는 거를 황을 빼다 쓰는 거죠. 간이. 음.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어떤 부위에서 나타나는 통증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음 단락 보시면 그러나 혈압약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진통제가 추가로 처방된다. 하지만 진통제도 조심해야 한다.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약물 중 하나가 바로 진통제다. 주로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래요. 심장마비 예방을 위해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혈압약 때문에 진통제를 처방받아 먹다가 결국은 예방하고자 했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것이다. 음. 답답하죠. 그죠? 음.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아 용어 선정과 이런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94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이요. 관절염 하면 보통 퇴행성 관절염을 말하는데요. 밑에 줄 병원에서 듣는 설명은 연골이 닳아
무릎끼리 부딪혀서 무릎이 아프다고 한다. 복잡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간단히 대충 설명한다고 한 것인데 실은 다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글루코사민이나 연골 주사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혈관이 없기 때문에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195 페이지 첫 번째 줄. 닳아 없어진 연골이 재생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관절이 다 닳아서 아프다고 설명하는 건 역시 완전히 틀린 설명이다.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는 경우가 없다. 어깨나 무릎 관절은 100년을 살아도요, 다 못 쓰고 죽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연골이 닳아서 문제였어가 아니라, 연골은 어떻다고? 닳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연골이 재생된다는 말도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만, 연골이 수분을 잃고 마르면서 쪼그라진다. 이건 영양 결핍인 거죠. 마르면서 쪼그라드니까, 예, 이게 엑스레이 상으로 보거나 했을 때는 뭐예요? 닳아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음. 실은 연골이 제 기능의 그 세포가 제 영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음. 그래서 얼굴에 주름지는 정도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연골이 줄어드는 것뿐이다. 쪼그라드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들면 키도 준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연골이 원래 제 높이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195 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중에는 무릎 연골이 정상인 경우가 더 많다? 훨씬 많대요. 무릎이 아픈 이유가 뭐라고요? 염증 반응 때문이다. 닳아서 서로 막 부딪혀서 아픈 게 아니라 염증 때문에 아픈 거라고요. 음. 그래서 염증을 치료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밑에 줄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감소하는 이유가 바로 통증의 원인이 염증이라는 뜻이다. 연골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염증을 낮추는 치료를 했을 뿐인데 통증이 완화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안 아프면 나았다고 생각한다. 염증 반응만 제거한 것일 뿐 원인이 된 근육, 인대, 관절 조직이 회복된 게 아니므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죠. 재발이 반복될수록 강도는 점점 심해져서 호전이 불가능한 시기에 이르기도 한다. 세 번째 줄 내려 특히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수술 전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즉 계속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고 생활한다면 통증은 더 빨리 돌아온다. 자, 그래서 수술해도 식습관 안 바꾸면 음,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50견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어 마지막 50견의 마지막 단락 보시면 그러므로 치료 역시 어깨를 계속 움직이는 것 외에는 없다. 아파서 조금밖에 못 움직인다면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계속 움직여주며 점차 가동 범위를 늘려야 한다. 염증 반응을 낮추는 당질 제한식과 생활 습관은 기본이다. 자, 50견도 무슨 반응? 염증 반응. 다 동일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허리 디스크 가볼게요. 허리 디스크 첫 번째 줄.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 허리 통증보다는 좌골 신경통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199 페이지 두 번째 줄, 허리 수술을 해서 나아지는 경우는 10에서 15%에 불과하다. 성공률이 너무 낮다. 그 다음 단락, 척추 수술을 많이 하고 성공률이 어떻다고 자랑하는 병원은 일단 의심하면 된다. 허리 디스크의 파랄은 감기처럼 자연적으로 낫는다. 수술 안 해도 좋아질 환자에게 돈벌이를 위해 수술을 권하는 것이다.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은 좀 알아요. 수술해도 다 소용없어. 수술 권하는데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병원은 아예 거기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가면 수술 권한다고. 그래서 뭐 어느 병원을 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환자들 사이에서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위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어떤 증상이 운동신경 장애를 일으켜 급하게 수술을 요하는가 봤더니 하반신 운동마비, 대소변 못 가리는 경우, 사타구니 감각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정말 위중한 거 아니면, 예,
바로 수술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추 수술을 중 5% 정도만 정당한 수술이라는 것이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안증뱅이가 된다는 식의 협박성 거짓말을 하는 의사가 있다면 다른 의사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안증뱅이가 될지 말지는 신만이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 적어도 의사는 모른다. 그 다음 달락 요통의 90%는 긴장성 근육 경련의 원인이래요. 그래서 201페이지 마지막 단락. 자,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염증이죠. 예. 그러면 염증을 낮추는 음식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안에서 불이 났는데 밖에서 끌 수 없다. 요통도 먹을 것부터 점검해야 된다. 염증을 유발하는 과도한 탄수화물, 당분 섭취 근절해야 한다. 또한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근육 긴장, 염증만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관리돼야 된다. 염증을 낮추는 식이 유황, 그리고 오메가3, 커큐민, 근육을 이완하는 길초근, 식이초, 마그네슘 도움된다. 자, 여기서 식이유황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커큐민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와요? 바로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커큐민은요, 심황 추출물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데 통증 완화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항염 효과에 굉장히 좋은 재료가 바로 커큐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플리먼트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 커큐민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길초근이라고 하는 건 수면 진정 작용하고요. 쥐오줌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더라고요. 시계초는 진짜 시계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얘가 근육 경련, 신경 과민, 피부 염증 개선에 굉장히 좋은 그 식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커큐민 이라고 하는 것과 마그네슘, 이게 가장 영양소로서 근육과 관련돼 있고 염증 완화에 관련이 되어 있는 성분들이죠. 202페이지 역류성 식도염 가볼게요. 자, 역류성 식도염의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문제는이라고 나와요. 문제는 모든 치료가 위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들이 보면 현대의학에서는 각각의 어떤 수치, 그쵸? 여기에 같이 되게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속 쓰린 원인은 위산이 너무 많거나 강해서 그런 것이므로 위산을 중화시켜 묽게 만들거나 위산 분비를 막아 증상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3페이지 보시면 어 7번째 줄 보시잖아요. 위산 억제제의 설명서를 살펴보잖아요. 2주 이상 복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 밑에 줄 2주 이상 복용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영양 결핍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제 양약을 드셨을 때는 영양 결핍이라고 하는 걸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굉장히 요하는 것들이 많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일부 영양소 중에서 강한 산성 환경 때문에 흡수되는 영양소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다 바로 칼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위산을 분비하려면 칼슘이 필요한데 칼슘이 부족하면 위액을 충분히 짜내지를 못한대요. 그 칼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어렵다고 했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이다. 위산은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위산을 분비하려면 칼슘이 필요한데 위산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칼슘이 빠져나가도 그냥 위산만 과다하지 않게끔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칼슘 흡수가 더 어려워서 문제가 계속 생겨버리는 상황. 자, 207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면 위산을 묽게 만드는 것은
위의 산도를 낮추는 거에만 집중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다. 이렇게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을 일이 아니라 식사 때마다 반대로 염산이나 펩신 소화 효소를 먹는 게 낫다. 또한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 이 섭취해야 한다. 이대로가 모자라면 제대로 된 위 기능이 하기가 어렵다. 식사 15분 전에 레몬즙이나 생강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알로엔즈와 그리고 헬스팩, 마그네칼디 네. 이런 것들을 정말 반드시 섭취하시면 소화력을 많이 얻겠죠. 자 209 페이지 갑니다. 209 페이지 보니까 갑상선 질환 나와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주위에서 이제 익히 너무 많은 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좀 친숙한 질환이에요. 갑상선 질환은 특히 여성분들 굉장히 많죠. 음.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과잉 진료의 대표적인 비극이래요. 너무 많으니까 그렇겠죠. 네 번째 줄 보시면 갑상선이 어디 위치해 있냐면 목 앞부분 중앙에 나비 모양으로 이쪽에 예 위치하고 있는 게 갑상선이고 내분비 기관이죠. 자 그래서 이 갑상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인체의 대사 과정을 촉진하여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줄 열을 발생시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도 해 주고요. 태아 및 신생아의 뇌와 뼈의 성장 발육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도 하는 게 바로 갑상선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줄 끝에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 항진증,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항진보다 저하가요. 환자 비율이 거의 몇 배? 10배. 그러니까 저하증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210 페이지 네 번째 줄도 보시면 중년 이후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대부분은 갑상선이 크지 않고 안구 돌 결막 출혈이 없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와 함께 식욕 부진, 무기력감, 근력 감퇴 등으로 자신의 병을 암으로 오해하여 주류병에 걸렸다고 지레 겁먹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면 내리려고 하고 저하일 때는 기능을 올리려고 한다.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죠. 자, 210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렇다면 기능의학이 제시하는 영양학적 원인과 치료는 무엇이 있을까죠? 갑상선 기능 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요오드, 즉 아이오딘 결핍과 셀레늄 결핍이에요. 요오드와 셀레늄의 결핍입니다. 네. 기억하세요. 우리 바로 뉴트리션 서플리먼트 들어가면서 이게 얼마나 반복해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211 페이지. 이런 어떤 그 갑상선 기능 저하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고 있을까 보니까 피임약 사용이나 갱년기 호르몬 대체요법, 갱년기 호르몬 먹는 거, 에스트로겐 드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 그 약용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갑상선 질환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단락 두 번째 줄 불온 화물은 음식을 통해 증가하기도 하는데 주로 식빵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 그 밑에 단락 클로린 증가나 불소 증가도 원인이 됐다. 그 다음 단락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도 한몫한다. 자,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약에 관련된 것도 밑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212 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서 일곱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정작 필요한 것은 호르몬 전환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로 흡수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갑상선이 필요로 하는 3대 영양소 이게 뭐다? 바로 요오드, 셀레늄, 구리
이게 세 가지가요. 갑상선에 대표적으로 필요한 3대 영양소다. 요오드를 섭취할 경우 60%가 갑상선으로 간대요. 갑상선 호르몬의 주 성분이 바로 요오드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213페이지 마지막 8번째 줄, 밑에서 8번째 줄. 자, 그 다음 영양소는 셀레늄과 굴이죠. 자, 이 둘은 커플이다라고 있어요. 커플, 서로 균형을 지켜주면서 셀레늄이 많으면 구리가 줄어들고 구리가 많으면 셀레늄이 줄어든다. 그래서 보충제를 먹을 때에도 함께 먹는 것이 좋다. 자, 셀레늄은 갑상선 문제를 해결하는 요오드의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 활동, 대사를 전부 관여해서 간에서 T4를 T3로 바꾸는 역할을 해준대요. 왜 T3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구리는 대사에 중요하고요. 또 호르몬의 생산과 분비에 중요한 미네랄인데 하루 2mg이면 이상 섭취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214페이지 두 번째 줄.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직접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영양 상태가 충족되었다는 가정하에 하는 이야기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2 바로 리보플라빈이죠. 이것이 결핍되면 갑상 기능 저하및 시력 저하가 온다. B6도 갑상선 호르몬 피리독신, 자, 갑상선 생산 분비 조절한다. 요오드 활용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의 흡수를 돕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요. 비타민 B군은요. 말씀드렸듯이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애예요. 탄단지 대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호르몬과의 어떤 그 대사 과정에서 관여를 많이 한다. 자,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체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B군의 8가지를 종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종합 영양제를 선택해서 드셔야 하고 그 안에 반드시 요오드, 셀레늄, 구리 같은 미네랄군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스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그 성분들이 지금 얼마나 과학적으로 예 지금 배합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과학적인 포뮬러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예 그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는 기능의학에서 약방의 감초와 같은 존재이고 환자 입장에서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B군의 복합체가 상당히 중요함을 우리는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B6에 대한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쵸? 예, B6는 뭐라 그랬어요? 6, 9, 12는 짝꿍이라 그랬어요. 같이 움직인다. 근데 여기서 다시 뭐라고 했어요? B1, B2 뭐 다 지금 반응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8가지의 예, 비군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둘레 6번째 줄로 올라오시면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셀레늄이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밀크시슬은 역시 간 기능 개선하고 간의 해독, 간세포를 재생하는 효과 있다. 레시틴은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도움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215페이지 네 번째, 5번째 줄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하는 음식들 네, 우리 산성식품들이죠. 네, 우리 몸에서 점액을 증가시켜서 몸을 붓게 하는 네, 그 녀석들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보시면 글루텐도 피해야 되고 알코올은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린다. 알코올도 드시면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16페이지 갑상선 암 나오네요. 갑상선 암. 갑상선 암은 진짜 착한 암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많이 발견되죠. 예. 그래서 갑상선 암은 원래 의학적으로 조기 진단이 필요한 암이 아니다 했어요. 조기 진단이 필요한 암이 아니다. 밑에 줄. 어느 나라에서도 조기 검진하려 하지 않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갑상선암 조기 검진이 무분별하게 시행된다. 밑에 줄 미세한 암도 찾아내다 보니까 밑에 줄 초기 갑상선암 발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암 조기 발견은 암의 종류를 막론하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
밑에 줄 고려대 의대 신상원 교수와 안형식 교수는 언론 기고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 짭듯이 뒤져서 모든 조기에 진단에 치료해야 한다는 것은 망상일 뿐더러 하물며 조금 늦게 진단에도 완치율이 높고 천천히 진행하는 갑상선 암을 조기에 진단하려고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초음파를 들이대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갑상선 암의 완치율은 100%를 넘어서 100.5%를 윗돈대요. 그래서 착한 암이라고 하는 별칭이 생길 만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제 요로결석과 그다음 우울증이 나오는데요. 요로결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218 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중간 단락에 자연 배출은 하루 3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걷고 뛰거나 줄넘기를 권하고 미국에서는 크랜베리 주스 마시는 것이 민간요법인데 사실 한계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5번째 줄 어쨌든 수술은 급성 통증을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고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알아야 재발을 막는다는 것이다라고 돼 있죠. 결석으로 진통을 겪었던 사람들 50%가 5년 내에 재발을 한다. 결국에는 또 식습관 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219 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 위에 단락에 밑에서 4번째 줄 가공식품은 말할 것도 없이 영양소가 거의 없는 음식들이라고 보면 된다. 탄산음료, 콜라 이런 것들이 이런 요로 결석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인 거죠. 그래서 220 페이지 5번째 줄 내려오면 평소 칼슘이 충분했다면 부갑상선 호르몬의 오작동을 일으킬 일도 없었을 것이다. 굳이 뼈에서 칼슘을 빼올 필요가 없다. 자, 요로 결석도요. 결국엔 칼슘이 부족해서 어디서 빼왔어요? 뼈에서 빼왔죠. 그런데 얘네가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신장에서 다시 한번 재흡수를 시키는데 여기에서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요로 결석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만성적인 칼슘 결핍이 원인이다. 이때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어떻게 나올까? 혈중 칼슘이 엄청 높게 나온다. 요로 결석의 주성분이 칼슘이고 피검사에서도 칼슘 수치가 높게 나오니 의사는 칼슘제를 먹지 말라고 충고한다. 밑에 줄 과도한 칼슘이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인데 약물을 통해서 혹은 그 수치의 변화가 영양소를 오히려 먹지 말라고 하는 예 잘못된 정보들을 의사가 주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은 이유는 칼슘 섭취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해서다. 그럼 어떻게 신체 환경을 개선해야 할까? 바로 셀레늄과 마그네슘 섭취가 중요하다. 그리고 평소 칼슘 섭취를 늘려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1 페이지 두 번째 줄 평소에 레몬 주스라든지 올리브유, 천연 사과 식초는 돌을 빼내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그다음 달 무엇보다 칼슘 섭취를 오히려 늘려주잖아요. 그러면 손쉽게 요로 결석을 배출할 수 있대요. 심지어 아프지 않고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칼슘제를 더 많이 드셔야겠네요. 그쵸? 음. 자, 그래서 우울증과 관련된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울증과 갑상선 기능, 우울증과 부신 기능 뭐 이런 거 사실 근데 우울증은 저희가 이야기하기에도 좀 난해한 거고 우리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난해해요. 우울증의 원인을 사실 어디서 잡아야 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호르몬과의 관계성, 스트레스, 화학 독성, 영양 결핍 뭐 원인을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울증과 관련된 부분들은 228 페이지 음 밑에서 10번째 줄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모든 이에게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애석하게도 많은 의사들이 건강보조식품이나 자연식품에는 이러한 의심의 원칙을 잘 적용하지만 처방약의 경우에는 지나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도 특별한 약은 없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좀 환자 개인마다 심도 있게 질문해야 하고 환자의 질문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야 할지, 부신 기능 검사를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 혹은 어떤 환자의 경우 화학 독성 검사나 영양 결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약물로 처방을 항우울제 같은 걸 처방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30 페이지 마무리 어 7번째 줄 올라오면 "우울증의 원인은 너무 다양해서 치료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바꿔 말하면 "엉뚱한 곳에 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점검해 봐야 한다." 그 밑에 줄 "한 번의 비타민 D 섭취로 완전히 해결되는 건 무리겠지만 어차피 부작용 위험이 넘치는 단 하나의 조제약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현 상황에 시도해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우울증 개선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환자혁명에서 나왔던 영양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플리먼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서플리먼트 지금 진행해야 되는 분들이 바로 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다뤘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9 페이지 챕터 8, 챕터 8, 예, 챕터 8이네요. 자,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리더님들 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항산화제와 그리고 칼로리 제한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항노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한 성분들, K2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 우리 지금 앞에서 다 다뤘었는데 자, 이제 이 서플리먼트 비교 분석 가이드를 보조식품 비교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뉴트리서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영양 제품들은 뉴트리서치에 의해 만들어진 포괄적 분석 모델에 준하여 등급이 정해집니다. 이 모델의 경우 초기 12개의 영양 관련 독립기관에 일일 권장 섭취량을 바탕을 두었으며 최근 새로운 과학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개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12개의 이제 영양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합 표준을 보면 82 페이지 The Branded Standard 혼합 표준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12개 기관의 영양에 대한 일일 권장 섭취량의 권장 사항을 종합하여서 이 뉴트리션 서플리먼트의 모든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인 혼합 표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쭉 영양소가 함유될 자격을 얻으려면 12개 기관 중에 3개의 기관이 특정 영양소에 대해서 일일 권장 섭취량을 언급해야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서 7번째 줄 올라오면 혼합 표준에서 수집한 일일 권장 섭취량은 각 제품들의 등급에 대해서 개발된 각 건강지원 기준에 대한 적절한 섭취 수준을 규정한다. 이러한 기준은 5성급의 별점 단위로 평가하여서 전반적인 제품 등급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각 기준의 세부 사항은 챕터 9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9을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3 페이지 올바른 제품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정 치료의 목적보다는 일반 건강 관리와 예방을 위해 공식적으로 폭넓은 효능을 지닌 영양 보충제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당연히 함유되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 함유되어 있어야 되고 캡슐, 분말 또는 액체 형태의 제형되어 있어야 하고 특정 일일 권장 섭취량이 포기되어야 한다. 제품의 각 영양소의 함유량 과 종합적인 성분 목록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라벨에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87페이지 제조 품질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무슨 등급? CGMP라고 하는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하는 의약품의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이게 미국 FDA로부터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초기 제품 등급에는 이 cGMP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고 제품 내용을 분석 반영하지 않았대요. 그러나 뉴트리서치 별 5개 등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cGMP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로 의약품의 제조, 가공, 포장, 저장, 예, 이것과 관련된 것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이 4에서 5등급으로 평가받는 제조 업체에서는 뉴트리서치의 GMP 준수 수준을 입증하고 제품에 대한 공증된 인증서를 제공하여서 품질에 대한 약속을 입증하여야 한다. 바로 현행 우수관리 기준 cGMP의 독립적인 감사 증거와 정체성, 효능, 순도를 포함한 제품 내용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 분석 제출해야만 바로 제품이 4등급에서 5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밑에서 5번째 줄 별의 반쪽 단위부터 별 반개부터라고 하죠. 반개부터 별 5개까지로 평가되는 점수는 최종 제품 등급을 나타낸다. 별 4개에서 5개 등급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보다 분명히 건강 지원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제품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제품보다. 그죠? 반대로 등급이 별 2개 이하인 경우 혼합 표준에 반영되는 건강 지원 특성이 거의 없는 제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2개 이하는. 그죠? 그러나 이제 뉴트리서치에서 가이드에서 제공되는 기준과 또 각 국가에서 규제하는 법적 기준이 또 다르겠죠. 그래서 제품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을 수용하여 국가별 최종 제품 등급 평가를 적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의 또 그 나라의 기준, 법적 기준도 적용을 해서 이 등급을 매겼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9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챕터 9 가도록 할게요. 제품 평가 기준은 바로 밑에 줄 16가지의 건강 지원 기준이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평가 모델인 건강 지원 등급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건강 지원 등급은 혼합 표준의 일일 권장량 섭취에 따라서 가이드에 포함된 각 제품의 전반적인 평가 순위를 제공한다. 리서치의 혼합 표준과 이 16가지의 건강 지원 기준을 기초로 분석되었다예요. 일일 권장량의 혼합 표준과 16가지의 건강 지원 기준을 기초로 분석한 거예요. 밑에서 2번째 줄, 그 단락에 밑에 2번째 밑에 줄. 최종 제품 등급은 별표 평점으로 표시되며 별 반개의 단위 점수를 증분해서 0에서 5개의 별표로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지원 기준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단일 건강 지원 기준에 대한 완전한 점수를 받으시려면 제품이 해당 기준에 설정된 기준점을 충족하거나 초과되어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바로 완이에요. 제품의 완전성. 우리 앞서서도 비군의 복합체가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것처럼 인체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유산물질, 다양한 식물의 항산화 물질, 수많은 미량 원소와 미네랄, 필수 지방산이 필요하죠. 이 물질들의 대부분은 식단을 통해서 당연히 얻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 기본 상식을 갖고 여기에서 다루는 영양 성분은요. 바로 49가지, 49가지를 주요 영양 성분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합 표준으로 구축을 하고 이 혼합 표준에 제품의 모든 주요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완전성입니다. 49가지의 혼합 표준을.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효능이죠. 효능. 효능은 이 49가지 주요 영양 성분에 대한 일일 권장 섭취량은 미국 식품영양위원회
캐나다 보건부가 공동으로 정한 영양 기준 섭취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양 섭취량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끝에 보시면 12개 기관에서 인용한 일일 관장량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밑에 줄 이 기준은 혼합 표준에서 결정된 일일 관장 섭취량과 제품에 포함된 주요 영양 성분의 양을 비교하여서 평가한 것이다. 그래서 제품의 효능은 어떻게 좋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효능에 대한 거고요. 비타민 E 형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비타민 E는 어떤 형태가 좋다고 비타민 E의 형태에서 일반적인 유형은요. D알파 토코페롤. 바로 D라고 하면 무슨 형태다? 천연의 형태다. 합성은 DL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D 형태가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 밑에 줄 또 다른 비타민 E의 형태인 감마토코페롤이 있습니다. 이 감마토코페롤은요. 그 밑에 줄 독특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만성 염증을 감소시키고 대장암과 전립선암에 이 디알파토코페롤보다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요.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 E와 그 생체 이용률에 의해 제품이 평가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제품 에브리데이를 보면 비타민 E가 D 뭐라 그러죠? 혼합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합형. 기억나시나요? 자, 에브리데이 한번 펼쳐 보셔서 이의 형태를 들여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 오메가 형태도 그렇고요. 비타민 E의 혼합형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줄 보시면 천연 D라고 돼 있죠. 자, 천연 D는 동그라미 하세요. 자, D라고 적혀 있는 건 다 천연이에요. 자, 여기에 형태가 D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돼 있어요. 4가지 형태예요. 비타민 E는. 자, 그중에서 중요한 형태가 뭐다? 바로 비타민 알파와 감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역 지원 계정이라고 이제 4번째예요. 면역 지원. 우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우리 면역계. 자, 이것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냐, 영양 성분이. 그 첫 번째가 바로 비타민 D죠. 그래서 우리 비타민 D가 우리 면역계 필수적인 요소다. 그래서 우리 면역 비타민, 햇빛 비타민 뭐 별칭이 굉장히 많은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심장 질환, 뇌졸중, 암, 다발성 경화증, 치매 등 여러 가지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면역 지원에 필수적인 또 다른 영양소가 뭐다? 바로 요오드. 자, 우리가 비타민 D가 굉장히 면역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성분들인데 여기서 요오드라고 하는 성분이 항산화 기능과 관련돼서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오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뭐 A, C, E, 아연, 셀레늄, B1들 나오고요. 엽산까지 나오니 둘, 셋, 넷, 다, B군 같은 경우에 지금 6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이 기준은 제품이 비타민 D와 요오드 수치 및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는 다른 영양소가 있는지 평가한다. 그러니까 비타민 D와 요오드가 중요하지만 다들도 다 같이 이 혼합 표준에 명시된 함량에 적용되었는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성분들 보시잖아요. D, 요오드, A, 베타카로틴, C, E. 거기 E에 알파와 감마가 있죠. 혼합이라고 돼 있어요. 혼합. D에 혼합형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명시하고 있고요. 아연, 셀레늄, B군과 관련된 것들. 자, 엽산은 B9이에요. 예, 6, 9, 12에서 엽산은 B9. 자, 혼합 표준 명시된 함량에 적용되었는가? 정말 이 헬스팩이 왜 플래티늄 플러스라고 하는 등급을 받았는지가 정말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뼈 건강 한번 가 볼게요. 뼈 건강 지원을 얼마나 되었는지 볼까요? 첫 번째 줄 생체 조직의 건강한 뼈는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미량, 원소, 단백질을 포함하여서 최소 24 가지의 뼈 형성 물질이 필요하대요. 24 가지. 엄청 많네요.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바로 칼슘, 마그네슘, 인, 칼륨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미네랄 간의 뭐다? 균형이다. 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바로 비타민 D와 우리 전 시간에 알았던 비타민 K인데 이 K1도 중요하지만 K2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1과 독립적으로 K2도 영양소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딸락 이 기준은 뼈 개조를 돕는 제품의 영양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 및 골격 구조를 약화시키는 기타 질병을 검사한다. 이 기준은 비타민 K2를 분석에 추가하면서 개정되었다. 그래서 K2가 개정판에서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성분들이 100%를 포함하고 있는가 지금 보는 거고요. 자 심장 건강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심장 건강. 자 이것은 자 충분한 양의 항산화 비타민과 특정 미네랄 및 여러 식물성 화합물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평균보다 낮았다. 자 옆에 성분 보니깐요. 요오드, 비타민 D, 자 심장 건강에도 요오드와 비타민 D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에스더 박사도 정말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 딱 하나만 드시라고 하면 비타민 D를 권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유가 뭔지 알겠죠. 진짜 22,000원 두 달치예요. 진짜 비타민 D라도 매일매일 드시기를 얼마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진짜 영양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알으셔야 되고 우리가 진짜 선물이라도 줘야 할 판이야. 그죠? 그래서 이 기준의 비타민 K2가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되어서 개정되게 되었다. 또 K2가 또 개정판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오드, 비타민 D, 비타민 K2 계속 나오네요. 자 우리 식습관 얼마나 잘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 한국 식단이 얼마나 우리 뼈 건강,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인지를 알고 인스턴트 이런 가공식품을 줄이고 한국 식단, 우리 진짜 전통 식단을 좀 고수를 해 보자고요. 그죠? 자 그리고 리버 헬스 간 건강이죠. 네 해독과 관련된 거. 우리 글루타치온 이야기했어요. 글루타치온 무슨 얘기예요?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그죠? 산화 환원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글루타치온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디서 나왔어요? 헤파실. 네. 이 글루타치온의 이 기능은 바로 헬스팩에서도 다 들어가 있겠죠. 있죠. 자 그래서 세포에서 가장 뛰어난 내인성 활성산소의 길항제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줄 간에서 가장 강력한 뭐라고요? 해독제가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헤파실, 예, 밀크시슬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슬리마린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딸랑 요오드 또 나옵니다. 요오드. 요오드가 간 건강과 해독 작용에 중요한 또 다른 필수 영양소다. 음. 우리 갑상선 질환 있으신 분들 "요오드를 줄여야 한다." 또 얘기해서 "요오드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줄임으로 해서 정말 많은 다른 영양 결핍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8번 대사 건강이에요. 자 여기선 포도당 조절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이 기준은 신체가 매일 인슐린에 반응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우리 전 시간 당뇨와 관련된 거 다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읽어보시면 내용 이해하시게 될 거고요. 시스템 유지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검사한다. 자 그래서 그 위에 이제 93 페이지 위에 여러 성분들이 나오죠. 특히 이제 비타민 B3, 6, 12C, E 혼합형으로 나오죠. D, 요오드, 비오틴 다 나오고요. 자 비오틴은 비타민이죠. 자 그리고 비타민 코엔자임 Q10 크롬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크롬 동그라미 크롬은요. 미네랄 중에서도 예 이 당화혈색소를 이 어
이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크롬이라는 영양소에 얘가 결핍이 되면 당뇨 걸릴 확률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 영양제에서도요. 이 크롬이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롬이라는 성분 들어가 있는 종합 영양제를 반드시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꼭 크롬만 필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들이 이 대사 건강, 포도당 조절하고 인슐린 민감성 복구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인 가볼게요. 자, 나인까지 오늘은 나인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화 건강 지원이에요. 예, 노화 건강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이런 그 어 칼로리 제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클린 다 계속 칼로리 제한, 간헐적 단식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환자 혁명을 통해서도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도 새끼 드시고 야식 드시고 지금 앉아 계시는 분 없으시죠? 네. 네. 우리 지금 속이 좀 편한 상태로 지금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자, 그래서 이게 노화를 촉진하고, 노화를 촉진한다는 건 결국에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작동이 안 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중에 우리 앞에서 다뤘던 바로 이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거, 이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첫 번째 레스베라트롤이 나오죠. 레스베라트롤. 자, 레스베라트롤은 암, 심장 질환에 대한 예방 및 보호 효과, 그 밑에 줄 포도 껍질, 적포도주, 다양한 베리류 과일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레스베라트롤이다.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기초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유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레스베라트롤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94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녹차 나와요. 녹차. 예, 녹차 하면 카테킨 나오죠. 여기 보면 에피갈로 카테킨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이제 우리는 카테킨이라고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녹차에 가장 풍부한 폴리페놀인 이 카테킨이 들어가서 오토파지를 유지한다. 밑에 자가 소화 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 건강한 세포 아니고 손상된 세포, 활성산소로부터 손상된 세포를 사멸시킨다라고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녹차 추출물들이 지금 대표적인 7가지 부성분으로 헬스팩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부성분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실리비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실리비닌이 두 번째 줄 밀크 엉컨퀴라고 하는 실리마린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실리마린은 이 실리비닌의 주요 구성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를 혼합물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한다? 간 보호한다. 간 보호. 그리고 항암성을 입증한 강력한 증거가 있다.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는 거예요. 자, 밀크 실리마린 들어가 있어요. 자, 케르세틴이라고 나오는 플라보노이드계의 폴리페놀에서 가장 풍부한 성분 중에 하나로 장과 사과, 양파, 브로콜리, 케이도도 각종의 차와 같은 광범위한 식이 원천에 존재한대요. 이 케르세틴은.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케르세틴은 세포의 생존, 스트레스 저항성, 염증, 면역 기능 및 미토콘드리아 생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성 정보 조절 유전자에 의해서 코드화된 이런 걸 활성화시킨다. 결국에 이 세포를 생존시키고 스트레스 저항성, 염증, 면역 기능을 강화시킨다. 미토콘드리아가 재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돕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케르세틴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커큐민 나오죠. 커큐민은 앞서서도 예 나왔던 이 프로코사글루코사민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심양 추출물로 헬스팩에도 들어가 있고 케르세틴도 헬스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큐민 두 번째 줄 항염증제라 그랬어요. 항염증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항종양제, 항경련제. 그래서 관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이고 우리가 잘못 세포 연골이 재생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오류가 어떤 과장된 표현이겠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연골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면서 연골이 재기능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노화가 아니라 항노화가 될 수 있게끔 네,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그죠. 항노화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세포 재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닳아 없어진 연골이 다시 재생되는 게 아니라 네. 쪼그라든 영양분이 다 없어진 연골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상적인 세포로 탱글탱글하게 재생한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닳아져 없어진 연골이 재생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갑시다. 자, 그래서 95페이지 다른 영양소들도 한번 보는데요. 알파리포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파리포산은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세포 내에서 미량 용도로 미토콘드리아 질량, 산소 소비, 지방산 산화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 합성 촉진하고 세포 대사 촉진한다. 그래서 알파리포산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지금 한국 헬스팩에는 없는 것 같고 미국, 일본 뭐 이런 다른 국가들 헬스팩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셀레늄이 나오는데 셀레늄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조절은 세포 사멸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셀레늄 화합물의 중 하나이다. 그래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셀레늄은 바로 밑에 줄 항산화 물질과 같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존하고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활성화, 세포 손상 예방한다. 그래서 셀레늄이 정말 다양한 그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항노화, 항산화 역할을 굉장히 주로 하고 있는 바로 강력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죠. 비타민 D 뭐라고 돼 있어요? 3라고 돼 있죠? 3. 네. 비타민은 B2와 B3가 있습니다. 그중에 비타민 D3 형태로 먹어야 한다. 자, 비타민 우리 그 월요일 날 우리 박찬우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죠. 예, 디스2가 천연인데 그 천연을 먹는 게 아니라 그건 음식으로도 충분히 먹고 자, 햇빛 비타민이라고 하는 게 바로 D3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데 얘가 면역 지원에 굉장히 강력하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면역 지원에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밑에 줄 그 밑에 줄 정상적인 면역 기능 유지하고 타고난 그러니까 성숙한 면역계와 적응력이 없는 그러니까 미성숙한이겠네요. 그죠? 미성숙한 면역계를 계 사이에 누아를 제어한다. 그래서 비타민 D3가 미성숙됐든 미성숙했던 이런 면역계를 이렇게 조화롭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줄 세포 항상성과 생존을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 그 밑에 줄 비타민 D는 간 기능을 또 보존하죠. 그래서 간 기능에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그 밑에 줄 그 옆에 다양한 세포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 오토파지를 유도하는 능력,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능력, 또한 다른 기관에서 보호 효과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 세포 신호 전달 경로와 관련된 우리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성분들이요. 굉장히 다양한 이런 항산화
그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폴리페놀계의 강력한 항산화제들로 인해서 우리 몸의 어떤 세포신호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까지도 이게 성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성분으로 들어간 7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성분들인지를 이해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 혼합 표준에 들어가 있는 이 49가지의 그 기준에 의해서 들어간 그 종합적인 이 헬스팩이 정말 우리 건강에 얼마나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알고 하루 2번 드시는 헬스팩 정말 꼬박꼬박 드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몸을 너무 혹사시켰을 때 정말 2포를 먹는데요. 진짜 다 회복력이 정말 빨라요. 그래서 2포를 드셔야 할 때도 있어요. 몸을 너무 혹사시키시고 피곤하다고 느끼실 때, 잠을 만약에 못 주무셨어. 그러면 드시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너무 가서 힘들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한번 드셔 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몸의 회복력이 좋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나이 9가지, 16가지 중에 9번째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리더님들 지금 눈이 꿈뻑꿈뻑하고 있어. 제가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펴보고 갈까요? 지금 한두 분이 아니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좋은 일이 있었죠? 기분 좋은 일 있었어요? 같이 얘기 나누면 좋으실 텐데. 자, 우리 갈수록 우리 지금 보시면 화면을 끄고 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 많거든요. 네,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저한테 에너지를 못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 지금 2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한테 에너지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 화면 끄신 분들 다 화면 다 켜세요. 자,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분이 안 켜시는지. 네. 자, 우리 오선우 실버님 만나보겠습니다. 머리가 지금 지끈지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딱똑한다. 네, 우리 오선우 실버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졸고 안녕하십니까? 오선이에요. 졸고 있었어요. 그죠? 네, 네, 너무 졸려갖고. 제가 오늘 지금 막 빠르게 책만 읽다 보니까 우리 리더님 이렇게 조는구나. 그죠? 너무 이렇게 안 되겠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졸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하는 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졸린 눈을 부벼 하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오선 리더님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몰랐던 거 많이 알게 되는데 환자혁명 보면서 저도 그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아, 원인이 연골이 문제가 아니라 쪼그라든 그 염증 때문에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그래서 조금 음, 주변에 퇴행성 관절염 있는 사람들한테 내용을 좀 전달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이 환자혁명을 보면서 정말 무지한 게 너무 많구나. 저도 이렇게 무지한데, 역량을 공부하지 않는 주변인들은 얼마나 진짜 맞아,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 전부가 아니라는 걸 좀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기지개 좀 피셨나요? 네, 모두. 이제 눈 똑바로 뜨고 이제 사업편 가야 돼. 우리 이제 영양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이렇게 고급 심화반까지 오니까 진짜 우리 리더님들이 전문가 수준으로 네, 발전해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책들 속에서 엑기스를 다시 반복해서 읽고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영양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하는 거 그 중요성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정보는 전달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사업편을 갈 건데 자, 우리 리더님들 어떻게 힘내실까요? 오늘 분위기 진짜 왜 그래? 안 그랬었는데 굉장히 막 또랑또랑하셨었는데 저만 지금 목소리가 날아갑니다 지금. 저 헬스팩 많이 먹었죠. 네. 헬스팩 안 드셨나요, 리더님들? 자, 우리
쇼더 플랜을 한번 이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더 플랜 갈 건데요. 우리 냅킨 프레젠테이션의 음 8번째입니다. 8번째. 자, 우리 지금 리더님들 금배로 우리 리더님들의 열정 온도는 몇 도입니까? 네. 나의 열정 온도에 따라서 네 성공률도 바뀌고 나의 비즈니스의 판도가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뎁스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이 열정 온도가 작용하는지 네 관련된 부분들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음 밑에 줄 가로 보면 당신이 성공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위의 에너지에 불이 붙어 환하게 타오른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제목을 설명하고 싶대요. 자, 우리 하부의 파트너님들이 막 활활 타오르면 좋겠다는 생각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불을 붙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리더님들이 즐겁게 일할까? 막 정말 이거 고민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들을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어떻게에는 답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예시를 들었잖아요. 지금 당신 앞에 캠프파이어를 위한 장작들이 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불 피우러 불 102 페이지입니다. 지금 쇼더 플랜 102 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캠프파이어 다 해 보셨죠? 장작 이렇게 올려 보셨죠? 예. 저 불멍하는 거 저도 좋아하는데. 네. 불멍할 때 불을 이제 피울 때 하는 어떤 걸 상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장작들을 흩어 놓으면 불은 당연히 꺼지죠. 그러나 장작들을 한가운데로 다시 모아 놓으면 불은 활활 타오르지요. 당연한 말을 뭐하러 하느냐고요? 이 간단한 원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다음의 설명에 집중해 주시라는 거죠. 한 개의 장작으로는 활활 타오르는 캠프파이어를 즐길 수 없습니다. 두 개의 장작을 모아 놓으면 작은 불꽃 정도는 만들 수 있죠. 여기에 장작 하나를 더 얹어 세 개를 넣으면 모닥불 정도의 불길이 타오르고요. 이어 하나의 장작을 더 보태 네 개가 되면 타오르는 불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예상 회원을 후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스폰서와 함께 어느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 봅시다. 이때 당신은 먼저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지금 스폰서님 만나는데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분, 아니면 스폰서님보다 맨날 늦으시는 분. 자,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스폰서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주위에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나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나기로 한 스폰서가 오면 상황은 달라지죠. 즉, 당신은 스폰서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느낍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하는 체온, 분위기 혹은 무언가를 함께하고자 할 때의 설렘을 의미합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막 활활 타오르게 하고 싶어서 파트너님 만나서 한 하루 이틀 가면 다시 또 온도가 또 깔아앉고 다시 또 만나면 또 깔아앉고 왜 스폰서님 만나면 열정의 온도는 올라가거든. 왜? 가능할 것 같고 막 설레고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막상 현장으로 나오면 또 다운되고 이게 이런 일이 지금 반복이라는 거죠. 저도 그랬고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당신과 당신의 스폰서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상 회원이 들어오면 에너지는 더 상승하죠. 그쵸? 나 둘이 했다가 한 명이 더 늘어났어. 그러면 이 두 명은 미팅이 엄청나게 넘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고 가셔야 되는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날 때부터 당신은 이 메커니즘을 확연하게 느낄 겁니다. 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메커니즘을 저는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105 페이지 두 번째 달락 보시면 설령 반신반의하는 사람, 약간 젖은 장작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젖은 장작이 있더라도 그를 이 타오르는 불꽃으로 권유해서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로 초대하면 장작이 서서히 마르면서 결국 불꽃의 일부가 되죠. 이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했어요. 당신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혼자서 회의적인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진 장작을 불꽃도 없는 맨 땅에 놓아두는 것과 같아서 불은커녕 연기도 피우지 못하고 만다. 자, 이 말 뜻이 뭐예요? 어느 정도 열정이 있는 사이에 이 반신반의한 사람을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은 불꽃을 다시 태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나하고 단둘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저까지 불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럴 때는 오히려 그들과 만나는 것보다 스폰서님하고 만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스폰서님과 같이 만나게 해 주는 거. 이 반신반의하는 사람을. 그죠? 그 환경 속에 넣어 주는 게 좋은 거죠. 내가 둘이 만나서 어떻게 좀 열정을 끌어올려 볼까 노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2:1 미팅으로 연결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당신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터라서 아직은 작은 나뭇가지에 지나지 않죠. 당신의 스폰서는 당신보다 약간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통나무 정도는 되겠대요." 나뭇가지와 통나무가 함께하면 그곳에 불길이 생깁니다. 우리 보면 뭐 한 달 차이도 있고 뭐 하루 차이도 있고 당일날 사인업했는데 스폰서 파트너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예. 그렇지만 내가 먼저 사인업을 하고 스폰서가 됐을 때에는 빠르게 나뭇가지에서 통나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타올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열정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누군가 함께하는 것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낸다. 즉 정확한 설명으로 자신감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활기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다음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놀랍게도 사람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설득당할 때보다 한 걸음 물러나서 그 대화의 주변에서 들을 때 대화 내용을 훨씬 더 깊고 냉정하게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죠. 음. 그래서 그 밑에 줄 "레스토랑에서 대화할 때 타오르는 불꽃 같은 분위기는 또 다른 효과를 냅니다. 전혀 관계가 없던 주위 사람들 중에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죠. 이런 일들이 리더님들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만난 분이 바로 김미선 골님이시거든요. 음. 그런데 저는 알고 보니까 김미성 골드님이 지금 이 내용하고 지금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밑에 두 번째 줄 "만약 그런 사람들을 발견했다면 바짝 다가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만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들 중 대단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밑에 줄 "한바탕 활기찬 모임이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더라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다른 장소에 앉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래요.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말을 걸지 못하던 사람도 당신이 혼자 앉아 있으면 쉽게 말을 걸어올지도 모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카페를 가든 뭐든 이렇게 좀 의식적으로 저 옆에 이제 누가 앉아 있으면 요즘에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물론 주의를 요하지만 고런 것도 필요하다. 근데 이럴 때 미팅 분위기를 어떻게 연출하는 게 좋냐는 거지, 우리의 미팅 분위기를.
그죠? 이런 미팅을 할 때는 밝은 소재로 이야기하거나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가장 좋은 화제거리는 제품 경험담과 시스템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곳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도적인 거죠, 지금. 그쵸? 예. 그래서 그 밑에 줄 "당신이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잘 전개할지,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어떻게 전달할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죠. 음. 자, 그래서 이런 미팅을 할 때 제가 그때 김미성 골드님을 만났던 고때 어 일어났어요, 헤어지기 위해서. 자, 헤어지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제가 바로 끝나고 나가지 않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다가 한참 손을 씻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던 차에 궁금해하시다면서 질문을 하시게 된 거고, 당연히 열정적으로 앉아서 막 설명을 했죠. 그래서 BC 가입이 되고, 예, 바로 그 바로 2달이 지난 다음에 카페를 아예 폐업을 하시고 유산화로 전업한 케이스입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네. 왜 옆에서 듣던 사람이 관심 갖고서 "일을 해 볼게. 이거 제가 해 보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미팅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즐겁게 하신다. 되게 재밌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주셔야 하는 게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모임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면서 헤어진다. 이 사업은 결코 쉽진 않지만 그 대가가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합시다. 자,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전염된대요. 자, 아무래도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음. 우리 우리가 정말 뭔가 어떤 일을 하면서 힘들 수 있죠, 당연히. 예.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내버리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게 가능성을 우린 정확히 아는 나로서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반드시 해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109 페이지,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그룹을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권리 수입이잖아요. 결국엔 권리 수입은 뭐냐면 내 그룹이 알아서 스스로 막 움직여야 돼, 내가 아니어도. 그 과정들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냅킨 프리젠테이션 9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의욕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기부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내 하부 파트너들이 정말 열정적인가, 그리고 정말 동기부여를 가득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 밑에 단락의 그림에서도 보여주죠. 예.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향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냄비 같은 근성이죠. 예,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방 푹 꺼지는. 그쵸? 자, 상향 방향으로, 만약에 열정 방향이 상향 방향으로 올라가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저 화살표는 뭐예요? 옆에 적어 놓으세요. 열정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그림 옆에 세 번째 줄 열정은 아래로, 두 번째 줄 아래로 향하는 열정은 뜨거운 냄비처럼 쉽게 따뜻해지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특징을 보이죠. 반면 위로 향하는 열정은 꾸준하고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고 일정한 위로 향하는 열정을 원하죠. 음.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밑에를 읽어 보시면 진짜 우리의 이야기들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열정으로 가득한 세미나나 강연회에 참석해서 이 사업에 가슴 벅차게 받아들였을 거죠. 그죠? 그게 뭐 초반부터 그랬든지 아니면 시간 속에서 내가 이게 바뀌었든지, 즉 초기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몇 주일이나 몇 개월이 지나면 초기의 열정이 식어버렸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빨리 뜨거워진 냄비가 빨리 식는 것과 같다. 저는 사흘 동안이나 연속해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2주일도 되기 전에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많이 보았다. 왜 그럴까? 사흘 동안 세미나에 참석할 때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고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 한번 해 보는 거야.' 의욕적으로 불태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고 마음이 시들해진 것이다. 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진짜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질 수 있게끔 후속 조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후속 조치를 통해서 정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확 끌어당길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위로 향하는 열정을 하기 위해서 그 세 번째 줄 밑으로 내려오시면 세미나 참석, 스폰서와 미팅, 책과 자료 읽기, 제품 전달하기, 정보 수집하기는 모두 뜨거운 냄비와 밑으로 향하는 열정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 밑으로 향하는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내 그룹이 열정으로 막 달아오르지 않는다는 거네. 그죠? 자 근데 그 밑에가 얘기죠. "그것이 잘못된 활동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러한 활동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전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권리 수입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은 가장 기본이고"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금배가 아래로 뎁스로 내려가면서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팀을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면서 나라고 하는 스폰서는 그 라인을 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아니면 이것만 하다가는 소비자 구축하고 뭐 하다가 이제 끝날 수 있는 거죠. 자 112 페이지. 그래서 첫 번째 줄 위로 향하는 열정을 말하기 전에 사업을 전개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살펴보자. 자 세 번째 줄 내려오면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면 그 사람 마음가짐의 레벨은 제로다. 그러니까 0 도다 보시면 돼요. 0 도. 그런데 이 사업을 이야기하려면 당신의 마음가짐 레벨이 최소한 30 정도의 온기를 유지하셔야 된다. 내가 긴가민가 하면서 이 정보를 주는 것과 30도 정도의 열정을 갖고 전달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일을 왜 하는지 why를 이야기하고 my story를 점검하고라고 하는 거가 내 열정의 온도가 그 안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그 밑에 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아직 체온의 온기가 느끼지 못할 30도 이하의 레벨이라면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정보를 주고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은 라고 하는데 가서 뭐해요? 또 막 얘기하고 남편이 반대해요. 누가 하지 말래요. 뭐 해요. 자 온도가 낮은 상태에선 당연히 그 말 듣고 하실 분이 별로 없겠죠. 예. 113 페이지. 그래서 네 번 다섯 번째 줄 의욕이 넘치던 사람이 갑자기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서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음. 자 그래서 그 114 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올라가면 문제는이라고 나와. 문제는 어떻게 마음가짐의 레벨을 항상 활성화해서 체온보다 높은 40도 레벨을 유지하게 할 것인가에 있다. 나의 레벨을 어떻게 이걸 항상성을 가지고 갈 거냐. 즉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이분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위로 향하는 열정을 갖는 것이다. 위로 향하는 열정은 늘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이다. 즉 자 위로 향하는 마음가짐이 뭐냐 알아볼까요 그럼? 자 당신에게는 이미 스폰서가 있지요. 그 스폰서는 당신이 누군가를 후원할 때 도움을 줍니다. 가령 당신이 5명으로 시작할 경우 그들에게 각각 5 도씩 당신의 체온을 나눠 주어도 아직 25도 정도의 레벨에 불과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음.
자, 내 온도를 각각 5 도씩 나눠 준다고 치자고요. 5 명에게. 예. 내 온도를, 내 열정의 온도를. 그죠? 음. 그러면 25도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 밑에서 5번째 줄 올라오시면 당신의 스폰서는 당신이 5명을 후원한 것을 도와주었죠. 5 도씩. 자, 그러므로 이번에는 당신이 그 5 명의 후원 활동을 도와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들이 후원한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5 도이지만 당신에게는 10 도에 상당하는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내가 지금 받은 이 5 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는 내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밑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리고 그 밑에 B라는 사람이 생기고 B 밑에 C가 생겼어. C 밑에 D가 생겼어요. 우리 리더님의 열정 온도가 어떻게 올라갈까요? 이 비즈니스를 내 감정의 이 열정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뎁스로 계속 사람이 생겨 나가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으로 그래서 뎁스가 내려갈수록 우리 라인의 어떤 그 의욕적인 부분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요 정말 뎁스를 빠르게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뎁스를 내릴 때 분명한 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를 그다음 페이지 116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스폰서로부터 받은 나는 내가 이렇게 내릴 때 온도가 상승한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래서 그룹이 의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가 2, 4, 8, 16 이렇게 내려가면서 당연히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겠죠. 8번째 줄로 올라오시면 밑에서 8번째 네트워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올라가고요. 활력이 당연히 생기죠. 팀의 활력이 생기고 모두의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다. 예요. 그래서 117 페이지 보시면 음 그림 옆에 보시면 당신이 후원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을 도와주어야죠. 그죠?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후원한 사람은 아직 무엇으로 보라고? 은배로 보아야 한다. 아무리 의욕적이고 막 "해 보겠어요." 해도 이분은 뎁스가 내려가지 않으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뜨거운 냄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장은 막 '내가 키리더가 찾았다. 금배야, 금배.'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뎁스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분은 언젠가 은배에서도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빈배로 달 수도 있고. 그쵸? 우리가 소위 지배 같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은배로 보고 그 밑에 열정을 끌어올리기 위한 뎁스를 반드시 빠르게 내리시는 게 되게 중요한 스폰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118 페이지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 내가 은배 밑에 있어요. 그 은배 밑에 또 은배, 은배 밑에 또 은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네 번째 4단계에서 금배가 나온 거예요. 그쵸? 자, 내려갈수록 온도는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 금배가 유형이 만약에 나왔다면 이 금배도 마찬가지죠. 그 뎁스가 내려가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그런 금배가 나왔을 때 초집중해 줘 보세요. 이 금배에서 뎁스가 내려가도록. 그럼 금배의 유형의 특징은 명단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확실한 비전을 갖고 명단을 내민다 그랬어요. 금배 유형의 특징이에요. 누가 생각나요? 누구 소개하고 싶어요? 2대1 미팅 굉장히 잘 붙이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 그래서 빠르게 뎁스를 내렸을 때 우리 이 라인은요. 열정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그 그림의 그 옆줄에 단락에 네 번째 줄 2 단계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 그것은 다운라인 중에 누군가로부터 금배 유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곧바로 금배 유형과 긴밀히 연락을 취해 그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도와야 한다. 자, 그러다 보면 그 밑에 두 번째 줄 내려오면 그 금배를 열심히 돕는 과정에서 음배 유형도 점점 활기를 띠며 금배로 변해간다. 음배 유형의 사람들은 점점 금배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뎁스가 내려갈수록 열정의 온도는 당연히 올라가고 그 중간에 음배 같은 리더들이 금배 유형으로 바뀌면서 빠르게 금배 유형을 갖는 사람이 행하는 마인드와 행동 유형을 표현하죠. 그래서 이 라인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예. 내려가죠. 자, 음배 밑에 금배가 나왔어요. 자, 이렇다라고 하면 이 음배들은요, 반대 소실적에 어떻게든 찾겠죠. 예, 이런 과정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119페이지 5번째 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다? 후원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필요한 것이지만 그 사람이 지나치게 당신에게 의지하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는 홀라서기를 하지 못한다. 독립할 때가 되어도 독립하지 못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후원이라고 하는 복제를 반드시 그들이 배워갈 수 있게끔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다. 즉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날이 와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언제까지 파트너를 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빨리 독립시켜야 돼. 빨리 자식들을 얼렁얼렁 키워 가지고 끼고 살려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라는데요. 그 밑에 두 번째 줄 내려오면 그 정도에 이르면 그들은 튼튼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 배우죠. 그때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찾아 후원 활동을 또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이 한 라인, 한 라인, 한 라인을 만들었더니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어요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음.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나는 그 한 라인, 한 라인, 한 라인을 만들어 가고 거기에 키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럼 감사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해. 그죠? 라인을 딱 잡아 주니까. 자, 저는 이제 또 소실적에 가서 열심히 또 구축하고 또 거기에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 위로 향하는 열정 온도를 높이기 위한 뎁스를 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후원의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는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그 123페이지 보시면 123페이지 오늘은 우리 리더님들 지금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야. 어 음. 네. 그래서 123페이지 보시면 그 그림 옆에 음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단락에 먼저 끓는 온도에 도달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열정적으로 네트워크를 깊이 펼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사람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 윗부분에 내가 처음 후원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정 온도가 계속 끓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열정의 온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처음 등록시킨 사람이 열정적으로 움직이진 않을 수는 있다. 결국엔 뭐예요? 먼저 끓는 지점에 도달하는 사람. 우리가 이야기하는 키리더, 금배가 반드시 이걸 먼저 유지해 가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예요. 그리고 124페이지 보시면 123페이지에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백배너라는 게 있죠. 백배너. 이 백배너가 뭘까? 백배너가. 음. 막 열정 온도가 올라간 사람들은 막 뎁스로 이렇게 막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옆에 백배너라고 하는 게 뭐냐면 124페이지 네 번째 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주변에서 화력을 거두는 백배너의 역할을 합니다. 죠. 그 불도 꺼지지 않도록 항상 돌봐 주십시오. 보시면 팀원들이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중에
근데 그중에 막 활활 타올라 가지고 막 빠르게 성장하시는 리더님들이 있죠. 음. 근데 지금 내 자신이 백배너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은 내가 꾸준하게 가져가고 스폰서가 계속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고 내 열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받으시고 행동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음. 그래서 어 그다음 달랑 그것은 백배너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룹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후원한 시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혹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사업에 전념하지 못하던 그들도 사업에 열정을 품을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사업이 잘 될지 그렇지 않을지 살피며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잠깐의 타이밍이 놓쳐서도 일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얘기를 해요? 잠자는 파트너 깨우기. 심폐소생술하기.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어 사람은 온도가 있잖아. 그쵸? 그런데 이 열정이 다 식어버려서 없는 상태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내가 레그 안에 BC 형태로 다 있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터치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셔야 하는데 그들에게 그 기회를 반드시 주셔야 돼. 그런데 나는 항상 무엇을 한다? 그들의 온도를 깨우기 위해선 뎁스를 찾아야 한다. 그게 나의 인맥이든 내 파트너의 인맥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뎁스를 내려서 그 근배 유형을 찾잖아요. 그 위에 있는 라인들은 쫙 타고 빠르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쇼더 플랜입니다. 그래서 오늘 쇼더 플랜 어 8 번째와 9 번째를 했어요. 자, 나는 지금 나의 온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의 트리를 한번 그려 보세요. ABCD 레그 그려 보시고 그다음에 보통 2개 레그나 1개 레그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4개 라인 다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들이 한번 이름 쭉 적어 보시고 과연 그들의 온도는 몇 도나 될까? 그죠? 그리고 나는 몇 도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진단해 보시고 스폰서님과 상의하면서 나의 팀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또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되게 피곤하신가 봐요. 오늘 리더님들 굉장히 근데 분위기가 되게 비슷하네요, 오늘은. 어 그래서 어 오늘 되게 지루했나 봐. 그죠? 저번 주에는 아주 뭐 막 눈에서 레이저 나오시던데. 네. 제가 이제 완독하고 많은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오늘 지루하셨을지는 모르지만 반복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학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버리지 책은 어 관련된 거 이번 주 나가는 것 있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시는 시간 네네네.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한 분 만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 분을 만나 볼까요? 만나려고 하니 우리 홍혜진 리더님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 리더님. 네. 톡방에서 이 시간에 표현을 해 주셨어요. 네. 뭐라고 표현하셨던데? 뭐라고 하셨죠? 저 혜진 오늘이요? 리더님? 오늘이요? 네? 오늘 네. 아. 제가 한 주 한 주 갈수록 저에게 이 총알이 막 그냥 막 처음에는 어. 권총이었다가 인제는 인제 다발총이 돼서 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 점점 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저의 이렇게 전달할 때 단순한 저의 그 영양제나 뭐 단순한 디톡이 아니라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왜 디톡을 해야 되는지, 네, 이러한 구체적인 거를 설명할 수 있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자체도 너무 이렇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오늘 총알 장전하는 날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그 표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우리 리더님들은 지금 어 내가 총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딱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총알을 하나하나씩 넣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고 또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고 성장하고 계신 우리 홍혜진 리더님 계속 응원할게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좋다. 한 분만 더 만나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분 만나실 분은 네, 얼굴을 보여주셔야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데 말이죠. 우리 어떤 분 만나볼까요? 우리 한담 리더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 함께하고 네. 계시는데 어떠신지 우리 나눔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 불렀으면 했는데 부르셨어요. 말은 이랬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서플리먼트를 혼자 읽어본다고 읽어보긴 했는데 스폰서님이 읽어주시는 게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그리고 쇼더 플랜도 혼자 읽었을 때보다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실전에서 있으셨던 일까지 좀 곁들이시니까는 되게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되게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리더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저에게도 너무나 힘이 됩니다. 네. 이제 구정이 됐네요. 2월 구정이 지나면 2 월이 또 금방 또 한 달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좀 한 주 정신 바짝 차리고 예, 목표 다시 점검하면서 네, 우리 2 월을 후회 없이 예, 보내는 한 달 되도록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7주차. 우리 근데 하나 이야기할 게 있는데 마지막 날이거든요. 연휴 마지막 날 밤이에요. 일요일 밤이. 상관없으시죠? 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날 밤은 다 집에 와 계실 테니까 네. 네. 그럴 테니까 그냥 진행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7주에 다시 만나요.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네. 원하시는 책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책 들어 주세요. 제가 총 4장 찍을 거니까 기다려 주세요. 하나, 네. 둘, 셋. 우리 사진 얼굴 좀 보여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마지막.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스폰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무세요. 네. 오늘 집중하셔서 수고하셨어요. 네, 집중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스폰서님. 졸려서 그런 게 아니 아니라. 괜찮아요. 아우 괜찮아요. 네.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졸렸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행복한 좋은 시간 밤이에요. 감사합니다.